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더는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전자결제 방식으로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는 겁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한 내에 특별검사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이자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만큼 재표결 시점과 결과를 둘러싸고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야당이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야당은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여당 전당대회 등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야권 의석에 더해 여당 이탈표가 8표 필요한 만큼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데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쟁과 공세보단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향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야당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두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는데 김건희 여사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당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원문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1월 15일 대통령과 자신의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보낸 뒤 모든 게 제 탓이고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흘 뒤 보낸 문자에서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보낸 문자에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원문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됐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측은 문자 내용은 사실이지만 당시 여러 경로로 김 여사의 사과가 어렵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적 통로로 영부인의 문자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인데 친한계 장동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계와 원희룡 캠프가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를 겨냥한 다른 후보와 친윤계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문자를 보면 사과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전당대회는 당원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당원들도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의혹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사과 취지를 무시한 건 직무해태라며 한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고 윤상현 후보도 YTN과의 통화에서 무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도 한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입장인데 원조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진실 공방은 중요치 않다며 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당권 주자들은 첫 TV 토론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후보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 열리죠.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고요?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과 정당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도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현재 민주당은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군은 2자릿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명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어 차기 지도부 또한 친명계 일색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장소인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여 개 나라와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만여 명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 6만여 미군이 잠들어 있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6.25 전쟁 참전 용사 6명을 만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에 부상에 또 참전하셔서 두 번이나 참전하셨어요.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하와이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주 이민의 출발점인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정과 유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와이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둘째 날도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정도와 정상회담이 예상된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서 최근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동북아 정세를 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 중간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놀라는 고성이나 사적 대화만 녹음돼 사고 원인을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일방 통행로인 줄 모르고 들어섰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블랙박스에 어떤 대화 내용이 담겼는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경찰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오늘 오전 3차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장을 거듭해온 급발진 여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어하는 소리만 녹음이 됐고 경적 소리 역시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일반적인 사적 대화만 포함돼 있어 역주행 사고 원인을 유추할 만한 녹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호텔 주차장 출구로 나오면서 점차 차량에 속도가 붙었던 점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일방 통행로에 거꾸로 들어선 상황도 설명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에는 집으로 가는 경로에 따라 우회전을 안내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해서 사고로 인한 경위에 대해서 차 씨는 일방 통행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선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근처 지역을 종종 다닌 적이 있어서 지리에 대한 감은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다는 취지였습니다. 차 씨가 거짓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 또 역주행로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올렸을 가능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경찰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 페달과 유사한 사고 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둘이 외견상으로 아주 유사한 점이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피의자 진술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예정인데요. 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입원해 있어 장기간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내일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에 첫 소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임혜진입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 첫 검찰 소환 조사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내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오늘 카카오 창업주인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이른 아침 미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이고 김 위원장의 사무실 등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시세 조정 과정에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디모 씨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 모두 4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 조사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수 있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모 회사인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민 대표는 조사에 앞서 YTN 취재진에게 이제는 반격이라는 각오를 밝혀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오후 2시쯤에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희진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모 회사인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뒤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쯤 됐고 저녁까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민 대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YTN 취재진에게 이제는 반격이다, 사실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어도어 회사를 상대로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이브 측 주장을 적극 부인했고요. 오늘 조사도 본인이 먼저 오겠다고 했다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해왔지만 진짜 사실이 뭔지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 계약은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측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형사 절차까지 밟고 나선 건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한 것은 물론 실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민 대표와 함께 고발당한 어도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오늘은 민 대표를 직접 불렀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민 대표가 직접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소식 전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밤에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은 사흘째 야행성 집중호우인데 오늘 밤에는 수도권에도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세찬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우가 예보된 건가요? 네,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한반도를 통과할 걸로 보여 오늘 밤 사이에도 충청과 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저기압이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인근을 지날 걸로 보여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이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강원에도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저기압이 동쪽으로 점차 빠지면서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해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호남과 영남에도 장맛비가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에, 자정부터는 강원과 호남, 영남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 만큼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배수로와 빗물바지 등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는 지하차도나 하천 등 침수와 급류 위험이 있는 곳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 징후가 파악되는 즉시 주변 대피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밤사이에 비가 집중되는 것 같아 걱정인데요. 이번 비는 언제 그치는 건가요?
네, 밤사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내일 오전부터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저기압의 후면으로 들어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저녁 이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 당분간 제주도는 장맛비가 계속되겠지만 내륙은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 또다시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5개의 문자 원본 전문이 TV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15일에 2통, 19일과 23일, 25일에 각각 한 통씩 보냈다고 합니다. 논란 중 하나는 실제로 사과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조정훈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로 본다면서 실제로 사과를 했다면 여당이 20석 이상을 더 얻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당시 용산 참모진 친윤계 의원들이 모두 사과를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 권선동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여권이 지금 권력 투쟁 중이라면서 용산에서는 한 후보의 출마를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갑론을 박 조정은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 왜 막았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용 의원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0몇 명이 있는 단톡방, 전태 단톡방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또 1월 20일 이철규 의원께서 왜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따져 물으면 수긍할 수 있겠냐. 전후 맥락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정치원은 전원책 변호사 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품격 높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요. 지금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요. 근데 비방 공격 내부 총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김 여사 문자가 있는데요. 이 김 여사 문자 5통의 원본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 김 여사 문자 공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변호사님. 글쎄요. 이걸 지금 우선 누가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을 곧장 직격하고 있고 왜 이런 걸 흘려서 전대 개입하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친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쪽에서는 그런 내밀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흘릴 이유도 없다. 네, 진실 공방이고요. 그걸 당신들이 지금 흘려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 하는 의사보다는 사과를 하면 일이랑 이게 데미지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가 더 보였다. 더 있는 것 아니냐. 어제 이제 TV조선이 이 메시지 전체를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메시지 전체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솔직히 제 3자직 양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내가 이 대통령 부인에 있을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그 반성부터 시작을 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를 구하라면 구하겠다. 문자 내용 좀 보여주세요. 용서를 구하겠다. 그래픽 올려주세요. 이런 메시지까지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진솔한 그 사과의사 표시다. 그렇게 보시는 만약에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이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 표현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형식적인 그런 문자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게 일십을 했느냐. 이제 방송 용어로는 뭐 부적합합니다만 예, 무시라고 표현해 주시죠. 예, 예. 왜 읽고 무시했느냐? 무시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왜 했겠느냐? 그 제가 보기로는 그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12월 달에 예. 그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다平等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디올백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2차, 3차 유난 갈등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리를 둔 것은 윤 대통령이라기보다 예.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위원장 측 제가 이야기 전체 들어보면, 과정을 보면 예. 지금 1월 21일인가 그렇죠.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했잖아요. 예, 사퇴 요구를 전달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아마 본인이 사퇴 요구를 한 건 아니겠죠. 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예. 아마 용산의 뜻을 예. 전달을 했겠죠. 아. 사퇴해라.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부적절해 보이니까 저 같은 사람 또 바깥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비서실장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온 진짜 과정이 보면 이렇게 예. 문자 메시지가 가고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또 그리고 용산 대통령은 나름대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도 다 무시가 되고 일방적으로 그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가 쭉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무렵에는 뭐 그때까지는 공천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동훈 예. 위원장이 그러면 왜 그 당시 때에 그 김 여사의 사과 요구가 이렇게 사과가 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보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까지 예. 그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잘 아는 분들이 그분이 주변에 아주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문화국장을 지내신 이근성 그 민청학연 주모자죠. 예. 이근성 선생도 있고 그리고 장인은 뭐 진모 옛날에 대중고금장이고 예. 그런 그 분들이 그 이 한동훈 위원장 좌우에 있으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 김경률, 진중권 그리고 뭐 신지호 예. 이런 과거에 이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넘어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보수 본류들하고 예.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마찰이 빚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비대위와 협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은요. 네. 이미 주변에서 철저히 대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가령 이렇습니다. 이번 그 가령 전당대회를 앞두고 7.23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령 당의 노선, 정체성 이런 걸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메시지 갖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예.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누가 흘려냈느냐. 예. 한동훈 쪽이라면 예. 이건 정말 배신자 프레임이고 예.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이게 시장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흘린 문자라고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런 것이고 예. 만약에 반대쪽이라면 반대쪽이라면 저는 지금 예컨대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조금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해보니까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 의원 같은 경우는 풀풀 뛰어요. 예. 무슨 뭐 소리냐. 이철규 의원 예.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게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소리냐. 있는 풀풀 거죠?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도 한번 지내시고 물론 야당이었습니다만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냈고 만약에 저런 문자가 왔어요. 뭐 저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이거는 보시는 사실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어느 쪽에서 흘렸느냐.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쪽에서 흘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이죠. 쪽이다.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를 보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예. 공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반 한동훈 쪽이고 예. 한동훈 후보 쪽은 좀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한동훈 쪽에서 흘렸다고 추론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그건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누구한테 보고요. 득이 되느냐를 먼저 보면 이걸 활용할 목적은 누가 활용하느냐를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다. 예.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 한동훈 쪽에서 흘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영부인과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은밀하게 오간 개인적 문자인데 이 개인적 문자를 어떻게 제3자가 이걸 구해서 네. 언론에다가 보도하게 하고 예. 이거를 전당대회 쟁점을 만들 수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저도 여당 해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관련되어 있는 문자나 편지나 그분들이 한 말은 예. 그렇게 함부로 전언을 할 수는 있어도 예. 자기네끼리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려서 정쟁의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친윤이어도 감히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령 저희 때 영부인이 3분 계시잖아요. 예. 이 여사님도 계시고 권양수 여사도 계시고 김종수 여사도 계신데 네. 이분들과 사적으로 오간 문자 메시지를 전당대회 이슈로 만든다? 그러면 이 여사님은 자기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공개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 공개 사실에 묵인했다. 대해서 이렇게 묵인했다. 봐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거를 사과 의지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었냐, 볼 수 없었냐. 그게 쟁점이에요. 아까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비대위가 결정하면 사과하겠다. 네, 그 표현이 들어 있어요. 예. 저 비대위원장 해봤지 않습니까? 예. 사과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과 그 가까운 분들이 대통령과 상의해서 하면 되지. 집권당에서 지도부가 결정해 주면 하겠다. 지도부가 대통령 영부인의 사과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후보 측 주장하고 또 같은 주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저도 여당을 해봐서 아는데 그거는 비밀리에 정무수석과 비서실장하고 조율할 문제지. 그거를 비대위가 결정해 주면 하겠다고 한 건 조건부 사과라서. 그렇군요. 제가 비대위원장이어도 아니 이걸 알아서 하시지 왜 비대위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나. 비대위가 어떻게 의결해요? 그게 어떻게 안건이 됩니까? 정당의 안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사과하겠다는 의사로 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비대위가 결정해 주면 사과하겠다고 하는 뜻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대위는. 그래서 저는 사과 의지를 계속 담았지만 그 전문을 보면 다 단서가 달려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계속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는 문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통령과 전화해 보라는 등 또 비대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등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에서 말하는 게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당시의 판단을 그렇군요.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전당대회 출마 당권 도전하는 후보들은 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요청하고 사과를 했다면 지금 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석은 더 얻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 이 디올백 사건이 제일 화두에 올라간 거예요. 온 국민들이 최대 관심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만나서 그런 명품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 25일까지 이게 그 메시지가 쭉 나온 걸 보면 아주 그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 모든 것은 나한테서 시작이 됐다. 이 용서를 구할 길이 있으면 그렇게 만약에 당해서 정의만 주신다면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학력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사과를 했을 때 오히려 지지도가 10%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 요게 한번 이런 기재가 하나가 딱 돼 있어요. 이걸 두고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오히려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뭐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기는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 5개를 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같으면요 나는 굉장히 진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수많은 글을 쓰지만 이 정도 글을 쓰기 힘들거든요. 진솔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중간 과정에서 보면 가령 한동훈 위원장에 가장 가까웠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용산에서 좀 발끈했을 거예요. 아마 그 문제는
그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결국 그러면서 용산과 윤한 갈등이 또다시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은 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또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계속 씹어버렸다. 그 무시했다. 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말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원희룡 그 후보하고는 정말 안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요. 당시에 이제 문자를 모두 5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5개 보냈을 때 당시에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문자가요. 1월 15일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특검 문제로 불편을 준 것을 사과한다면서 대통령과 좀 전화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다라는 지적에 자신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월 17일이었습니다. 김경률 당시 이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앙뚜아네트에 빗대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다음 날 바로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 바로 또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월 19일 그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입니다. 1월 21일 볼게요. 1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한 갈등이라고 이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그런데 다음 날 한 위원장이 안 물러나죠. 곧바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자, 하지만 4월 총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다음 날인 23일에요. 충남 서천군 화재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서 90도 각도로 이제 폴더 인사를 하면서 갈등 봉합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자가 바로 그날 보내졌습니다. 두 분이 식사하며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문자였는데요. 그리고 1월 25일 그런 문자가 왔고 대통령과 식사라도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는 문자와 함께 나흘 뒤인 1월 29일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열흘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보면요. 김 여사가 계속 열흘 동안 문자를 고비 때마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대부분 이제 갈등 봉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봉합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당시도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아주 추운 날씨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 뒤에 대통령이 오니까 90도 폴드 인사를 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같이 함께 올라왔다. 그렇죠. 우리 기차 안에서 1시간여 동안 이제 여러 얘기를 비공개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윤한 갈등은 솔직히 말해서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에서 20년 동안 거의 한 식구로 같이 옮겨 다니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 본들 무슨 갈등이 있겠느냐 이런 관측을 했는데 실제 지금 그 이번 당권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보면 정말 남들보다도 더 못하다. 두 분이 식사하면서 오해를 풀었으면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총선이 윤한 2달이 갈등이 남았을 심각하면 총선에서 다 양쪽에 다 피해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봉합을 한 거죠. 그러나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봐도 집권당의 비대위원 중 한 사람이 영부인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한 것은 좀 과도해 보여요. 이게 사실 그 표현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지만 어쨌든 그때 봉합이 됐는데 이번에 왜 제2 사단이 또 났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에 당권 도전 출마 선언을 보면 이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권 도전 선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되는 게 목적이면 굳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를 흥분시킨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제2부속실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이자가
당권 도전하면서 네. 굳이 대통령실을 또 건드리네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제가 뭐 언론 매체에서 이거는 대통령 출마 선언이고 이건 차별화 선언이다. 네. 만약에 그냥 당 대표 되겠다는 게 목적이면 예. 편안하게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제일 친한 사람 아닙니까라고 해도 무조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별화를 선언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포석이 따로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렇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권력 투쟁 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권력 투쟁은 아니죠. 예. 그러나 전초전이다.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은 미래 권력이 자신들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 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큰일 나겠네라고 예. 생각해서 그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모종의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한동훈 후보는 이것과 전면전을 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재미있는 것은 지지율 추이에 예.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유심히 한 일주일 제가 지켜봤는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의 영향밖에 안 주고 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 아. 이렇게 보여지지만 1차 투표, 2차 투표 가능성, 2차 투표 가능성. 그러나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이 형국이 어떻게 전당대 결과로 귀결될 거냐에 예. 따라서 여권의 운명이 걸려 있다. 알겠습니다. 그 여권 상황은 좀 전우책 변호사가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예. 1차 때 과반이 넘지 않으면 2차 투표 가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 문자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가 공개가 되고 나서 내가 왜 한동훈 쪽에 더 이게 흘러나온 수 있다고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가 하면 지금 가령 처음에 문자가 공개됐을 때는 전체가 다 공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부 다 공개하라고 한 것은 비윤 쪽에서 특히 가령 원희룡 의원 쪽에서 전 의원 쪽에서 전체를 다 공개해라. 공개를 하면 진실이 드러난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전체를 다 놓고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당시에 한동훈이 왜 대통령 부인의 사과를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역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는데 그 참패한 원인을 나중에 들고 나왔을 때 모든 언론이 뭐라고 짚었습니까? 오만과 불통이라고 짚었거든요. 오만과 불통의 그 원인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로 디올백 사건이에요. 디올백 사건이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않으니까 오만으로 보였고 불통도 왜 불통인가 하면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으로 50명으로 올리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상을 했다, 논의를 했다 이랬는데 의견을 수렴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 측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그 당시 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을 즈음에 그러니까 1월 22일, 1월 20일 이철규 의원, 이용 의원 다 친윤계 의원님들인데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는데 정작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사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렵에 신문 기사만 봐도 디올백 이것은 최재형이라는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의 함정에 빠진 거니까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나왔지만은 적어도 대통령 부인이 이 정도의 표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옛날부터 잘 아는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한 통을 해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진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을 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일이겠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지금 이번 경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문자 공개로 인해서 누가 제일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관심이 막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용산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끝내는 이렇게 되면 이게 가령 정책과 노선으로 싸우지 않고 하는 문제가 또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끝내는 결선으로 간다고 봐요. 결선으로 간다. 결선으로 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어떤 이 위에서가 있는 것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1대1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예. 1대1 싸움이 되면 문자 그대로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래 돼버린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돼버리면 예. 친윤도 결집을 할 거고 예.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친한이냐 반한이냐의 싸움이 아니고 예.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싸움이 되면 다시 친윤 반윤 예, 싸움이 될수 반윤이 있다. 싸움이 되면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갈등이 봉합이 안 되면 분당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당이 이야기 나와요. 깨지겠죠. 예, 분당 이야기 나와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예. 대참패를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체성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강연과 정강정책 살펴보면 나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네. 뭘 만들었습니까? 경제민주화 딱 예. 인쇄가 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보수화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그런 포퓰리즘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108명 국회의원 중에 과연 강연과 정강정책을 읽어보고 여기에 당선이 된 분이 몇 분이 되겠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예. 그 당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네. 예. 차라리 당 깨서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그럴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예.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예. 어떻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당 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당대표를 복귀하면? 당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당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친윤과 문자 그대로 반윤으로 대립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반한 인사들 중에서 가령 나경원이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예. 윤상현 의원 중에 네.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된다면 된다면? 당을 봉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 그 세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똘똘 뭉치질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상호 전 저는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저는 예. 그렇게 보지는 어떻게 보세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거를 소수의 대의원들에게만 표를 줬을 때는 예. 어느 세력이 더 세냐, 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어디가 더 많냐, 누가 더 줄이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전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줄 뿐더러 네. 이 전당대회의 룰 중에 특이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 여기서 보수 지지층,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겠다고 하는 일부 친윤 세력은 당연히 한동훈 전선을 피겠지만 예. 지금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안 떨어질까를 한번 분석해 보면 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할 때 한동훈 정도 인물은 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더 싸우면 안 될 텐데 하면서도 예.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을 여기서 완전히 망가뜨릴 거냐 예. 하는 망설임들이 지금 보수 지지층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질 건가는 한 일주일 더 봐야 된다. 일주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의 추이로만 본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세가 안 깨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쪽이 이왕 이렇게 깐 거 더 그래서 지금 원문까지 다 공개했다고 제가 최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장해찬 예. 전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건 한동훈 위원장 쪽이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댓글 팀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예. 얘기를 집권 세력 내부에서 오간단 말인가? 그러면 한번 죽자사자 싸우자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이런 집중적 공격이 영향을 미치면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어제 오늘까지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아직은 1위를 달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 저는 빠르게 분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거는 다 정치인이라는 건 선거 때 했던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통합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또 봉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실의 핵심과 한동훈 위원장과는 굉장히 감정적 거리, 심리적 분당 사태가 있을지 몰라도 세력 자체가 지금 당장 선거도 없는데 바로 다른 당을 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3월 달에 이 국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 때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다.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3사장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보수 인사를 몇천 명 잡아놓고 그리고 그중 200명을 구속을 시키고 할 때가 자기 화양연화였다. 화양연화라는 중국 영화가 있어요.
화자가 뭔가 꽃화자, 모양 양자에다가 연연자에다 빛난 화자, 내한테 꽃처럼 빛나던 시절이 전성기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보수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지금 보수의 당 대표가 하려 하는지 나는 그때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수의 지도자가 되지 않은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수의 하나의 자산이다, 한동훈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번에 나는 당대표 나온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하고 내공을 좀 쌓는 게 얼마나 좋으냐. 검사밖에 안 한 분인데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서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이미 이분을 두고 대권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2주 남았기 때문에요. 일주일 뒤를 좀 보자고 하셨잖아요. 일주일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여론조사 또 봐야 될 겁니다. 일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다시 나오면 두 분 다시 또 보실게요. 다음 키워드 보고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제왕입니다. 제왕. 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오늘 당대표 출마 일성으로 제왕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일반적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해서 추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의 일단 출마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난 역사를 보면 당권 후보가 일방적으로 추대된 예는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었던 2008년 전당대회 때 손학규 대표가 추대된 게 유일합니다. 그때는 전당대회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당이 허약했어요. 그랬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시절에도 전당대회를 했고 그때 뭐 김상현 전 의원이나 정세철 이런 분들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된 건 다행한 일이다. 뭐 김두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을 위해서 출마해 주신 거는 뭐 전 다양한 일이다. 다양한 일이다. 그러나 저는 이제 민주당 역사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쭉 경험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권한과 권력 집중이 굉장히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제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쓴 것은 조금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들러리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또 경선을 하면 또 경선 치열해집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김두관 전 의원도 지사까지 지내고 장관 지냈죠. 나름대로 또 꿈도 있고요.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지 또 의미 있는 득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레이스를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총 결집시킨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의 주 지지 지역인 소위 말하는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부산, 울산 이쪽 지역의 새도 총 결집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레이스를 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또 재미있는 경선도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내일 출마 선언한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반길 거라고 봅니다. 반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번에 당대표를 해서 총선을 압도적 승리로 만든 성과가 있어요. 사실 한 번도 당대표를 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이 더 크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걸 추대까지 하면 굉장히 그런 이미지, 어떤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자가 나와주는 것이 상당히 반가울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심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판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 결과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도전자가 얼마나 판을 흔드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재밌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예, 계세요? 내가 예. 우상호 그 대표님 앞에 모셔놓고 네. 이게 뭐 민주당을 또 씹으려고 하니까 좀 예, 미안한데 예. 솔직히 아까 우 의원님께서는 뭐 권력 강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권력 네. 강화가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네. 사실 선진 민주정 같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박광원 같은 분들을 예, 그 지난 공천 평가를 이야기하시는 20% 거예요? 예, 하위 20%로 몰아넣어가지고 다 뜻이 잘라버렸어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당권을 다퉜던 박용진은 3번을 죽여버렸습니다. 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건 그냥 1인 정당화 뺏지만 안 닿았다 뿐이지 예. 북한 노동당의 김정은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완전히 1인 정당화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어떻게 생각을 보세요? 해보세요. 역사상 우리 민주당에서 과연 한 명만 발라당당 나가고 나 당대표 할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김두관 그 전 의원이 지난번에 출마하겠다 이러니까 또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출마하지 마. 출마하면 가만 안 있어.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망설이다가 오늘 비로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었던 정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굳이 1인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대표 연연하겠어요. 문제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위증교사 사건도 곧 10월 달에 다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화영에게 9년 6월을 선고를 한 대북 송금 사건에 그 판결문을 보면 몸통으로 딱 지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 한은 본인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일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다음 대선 때까지 당대표로 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 여기가 어디 아프리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김두관 말도 전 안 되는 의원의 그 짓을 출마 한단 평가를 말이에요. 좀 해주시라고 전당대회 얘기를 하셔야지 뭐. 김두관 전 의원께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본인으로서는 아주 그 정치 역정에 있어서 좋은 성점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다음 김두관은 삐쳐볼 수가 있겠죠. 나는 그래서 김두관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 김두관 전 의원께서 나는 결정을 할 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찬반 투표 추대 이런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뭐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맡으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원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부지방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국 비 피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정국입니다. 네,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것 같았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퍼붓던 비는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비 피해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인명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북 경산 진량읍에서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여성은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배송 업무 중 차량 밖 상황을 확인하려다가 실족해 하천 대수구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구 가산교차로에서 물이 차올라 차량 넉 대가 잠겼고 세종시 나성동에선 야외 주차장에 빗물이 차올라 차량 50여 대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던 서울 한양도성 성벽이 30m 정도 무너졌고 충남에서도 태안 안흥진성의 성벽 3.5m 구간이 무너져 주변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 경산과 포항, 대구 등지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격상하며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이어 새벽 4시엔 일시 대피 명령이 발령돼 9시 기준으로 5개 시도 20개 시군구 주민 1,7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명의 사상자를 냈죠.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운전자 차모 씨는 일방통행 도로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입수한 블랙박스에는 일방통행길이 아닌 방향으로, 즉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우선 중간 수사 브리핑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블랙박스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적 대화가 있었고 사고 정황을 파악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또 눈에 띄는 거는 경적 울리는 소리가 없었다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인적 요소 중에 운전자가 회피에 대한 위험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경험기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겠죠. 본인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눌러야 되는데 당시 영상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느닷없이 달려오는 차에 이제 피해를 입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만약 경험기를 울렸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잠깐이라도 무언가 인지를 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나마 피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이 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브리핑을 보면 이제 일정 요소가 있고 물적 요소가 있는데 이제 물적 요소는 국과수에다 맡겨놨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머지 지금 경찰은 여러 가지 도로 조건이라든가 그 운전자의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인적 요소 파악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나 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방통행이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내비 음성 안내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주죠. 그리고 표시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일방통행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비 안내를 무시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해당 길이 초행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더더욱 보통은 내비 안내에 의지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어디 모르는 도시에 가서 초행길을 가면 내비에 대부분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경찰로서는 이제 운전자 오조작의 의심을 좀 두게 하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이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방통행로에 들어갔을 때 그럼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경고음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경고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설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GPS 신호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PS상 위치가 잘못됐다는 정보를 다시 받으려면 잠깐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평소에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받는 동안 자동차가 급격하게 주행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고속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정보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꽤 짧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권현주 교수님하고는 이 급발진 관련 의혹 사건에 여러 가지 이제 저랑 이야기 많이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급발진 여부를 가리려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급발진 특징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잖아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현상들은 상당히 굉음이 나고 그다음에 순식간에 가장 끝까지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 나오는 것들은 과연 운전자는 지금 계속 급발진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 상황은 일단은 물적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가 감정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 경찰은 발표는 만약에 물적 요소가 아니라면 인적 요소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걸 두고 뭐 집에 압수수색도 해보고 또는 페달을 밟았는지 계속 물어도 보고 거짓말 탐지기도 해본다 그러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피의자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 브레이크하고 이번 가해 차량의 엑셀 페달하고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모양, 오르간 페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해서 이게 무슨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모든 가속 페달 자체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같은 형태를 차 위에 매달리게 하는 행잉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고정시켜서 발목의 힘으로 살짝 누르는 지금 보이는 저런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오르간 타입 페달은 그 측면에서 즉 담력 측면, 누르는 측면에서 조금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급차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도 이런 세로형의 오르간 타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평소에 버스 브레이크를 밟는 줄로 착각하고 사고차의 가속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고차에서는 가속 페달 이 가능성을 이제 경찰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경찰에서 근데 이게 원인이냐? 근데 이제 그렇다면 버스나 화물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했을 때 이른바 오조작 가능성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버스나 화물 브레이크 페달을 뭐 세로형 오르간 타입으로 만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화물은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힘을 눌러야 되는 입장인 거고 승용은 앞으로 밀면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경찰이 지금 인적 요소를 주로 지금 조사 들여다보고 있고 또 국가수에서는 이제 물적 요소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밟았는지 여부를 국가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EDR 데이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경찰 1차인가 2차 브리핑에서 가속 페달을 90% 정도 밟은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지금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적 요소에서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그때 이제 조금 흘러나왔었죠.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이제 국가수에서 점점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죠. 국가수에서 EDR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기 5초 전에 그 5초 동안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이런 거를 기록하는 장치가 이제 ED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인 분석은 가속 페달이냐, 브레이크 페달이냐를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EDR 장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EDR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EDR에서 보통 어떤 급발진 사고에서도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대부분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아마 이번에도 가속 페달 조작적으로 EDR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경찰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DR이 모든 거를 밝혀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만큼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페달 블랙박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국토부도 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도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오조작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무언가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의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 이상 현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면 영상을 삼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급발진 현상은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통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운전자의 조작이 오조작이 아닙니다라고 영상을 내밀다면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내밀 겁니다. 결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자동차 회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결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즉 급발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영상조차 믿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면 또 나올 수도 그러면 있겠군요. 결국은 중간에 또 정부가 그 원인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원인을 찾는 데에 도움을 되는 장치는 아니나 그나마 또 한편에서는 페달 영상 자체가 이른바 자동차 회사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조작의 이유를 찾아내는 좋은 방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면에 또 운전자들은 나의 오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또 입장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내일 이제 운전자를 당사로 또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고의성 여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밀도 있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난 상황이어서요. 이런 사고를 좀 일단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페달 영상 자체는 이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이제 그런 장치인데 그런 거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거는 수입차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적용 의무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만 했을 때 또 무역 분쟁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떤 걸 하냐면 그 고령 운전자가 오조작 가능성이 잠깐 높아지니까 만약에 자동차의 안에 있는 컴퓨터가 이상 가속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시동 자체를 스스로 꺼버리는 차라리 시동 꺼짐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장치를 안전 품목으로 정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차라리 원천 차단하는 원인은 몰라도 일단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차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는데 정작 전공의들은 당근과 채찍 그 무엇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 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 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주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행정처분 같은 걸 뭐 취소든 철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돌아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간당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한 시간당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은 이달 중순까지로 다음 주 안에 결론 내야 합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10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은 남아있는 보험 한도액만큼 한약을 타가거나 도수치료와 마사지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등 보험 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남편을 병원 안으로 데려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은 남성은 곧바로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입원 환자로 적힌 여성은 환자복 대신에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실손보험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상담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는 남아있는 한도 안에서 한약을 판매하거나 도수치료나 마사지를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고주파 치료 등을 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사람 대신 베개를 올려두고 기계를 작동시켜 허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병원 문을 열자마자 범행을 시작해 1년 9개월 동안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한도의 범위만큼 비급여 양방 처방을 하고 그 금액만큼 한방 약제나 마사지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받아가는 수법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70대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양방 진료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일 뿐 실제 처방을 내린 건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와 병원을 주변에 소개한 일부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이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과 상담본부장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9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친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들까지 모두 6대가 연달아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경화동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에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서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하고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이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또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킹산직 현대차, 올해도 파업은 없다. 자, 킹산직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사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용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킹, 왕이잖아요. 예. 거기에 생산직을 붙여서 킹과 생산직, 킹산직 이렇게 불릴 만큼 뭐 고용 조건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조건이 얼마나 좋길래 킹산직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공개하기도 좀 어렵고 네. 매번 다르기 때문에 뭐 예. 일부 이렇게 커뮤니티 보면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연봉을 공개한 친구들 보면 1억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나이가 들면은 뭐 퇴사 압박을 느끼는 뭐 다른 대기업과 달리 만 60세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또 직원이 현대차를 사게 될 때 최대 30% 할인하는 복지 혜택도 괜찮은 것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뭐 지금도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올해는 조건이 더 좋아진다고요? 맞습니다. 예. 올해 조건이 더 좋아지고 이 모집 분야가 이제 제가 잠깐 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 올해 이 모집 분야 자동차 생산과 연구 개발의 기술 인력을 뽑게 되는데 네. 내일부터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400명을 뽑는 생산직 공채 수만 명이 몰리면서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올해 얘기를 좀 이제 해보면 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그 파업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합의가 다 된 것인데 현대차 노조가 어젯밤 올해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예. 합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이죠. 예.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노조가 내일과 모레 부분 파업을 예고했던 상황인데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현대차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안 타결을 눈앞에 둔 것인데 잠정 합의안을 보면 기본급이 11만 2천 원 인상, 성과금이 500%, 또 경력금을 받게 되고 1,800만 원의 경력금 받게 되고요. 주식 25주. 이게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를 내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그 직급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성과급과 지금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높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현대차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만큼 예.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이자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성과만 보면 예. 매출액이 162조 6,366억 원, 영업이익이 15조 1,269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술직 800명이 추가로 채용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정년 연장도 쟁점이었잖아요.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노사가 이제 공을 들였던 게 정년 연장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노조가 50세 이상이 절반 정도입니다. 이게 지난해 8월 기준이 51.6%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퇴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다시 고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촉탁 계약 기한 이게 1년이었는데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년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 셈이 됩니다. 잠정 합의안 이제 12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노사 위기의식 공유 또 확실한 보상이 6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영복 체크 잘 늘어나나? 이걸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름이니까 예. 수영복 구매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기준은 이제 실내 여성 수영복이긴 한데 네. 어떤 걸 좀 체크해야 되나 좀 살펴봤습니다. 수영복 구매할 때 뭐 디자인도 있고 뭐 재질도 있을 것이고요, 뭐 가격 이런 거 있을 텐데 네. 기능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냥 이 수영복에 기능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 좋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먼저 신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늘어났으면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이럴 때 중요합니다. 수영복은 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봉제 부위 잘 버티나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슬라이드 긴 슬라이드 타거나 그럴 때 또 수영장에서 놀 때 또 아이들은 또 놀다 보면 잡고 늘어진 경우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 찢어지는 경우 봉제 부위 예. 잘 봐야 되고요. 예. 색상 변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영장을 가게 되면 뭐 물에 염소도 타게 되고 네. 땀도 많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 요인도 봐야 될 것이고요. 가장 뭐 중요한 안전성 유해 물질은 없는지 등을 네.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여성 수영복의 기능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일단 다행히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제품별 차이는 조금씩 기능이 존재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신장 회복률 등 기능성과 내구성의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은 혼용률 등의 의무 표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검사를 해봤는데 신장률에서는 뭐 랠리, 르망고, 후구 이런 3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요. 내구성 면에서는 뭐 레노마, 스피도 2개 제품이 겉면에 튼튼했고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봉제선 관련해서는 후구라는 제품이 괜찮게 나타났고요. 제품과 기능과 이 가격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보통 기능이 그래요? 좋으면 가격이 네. 비싼데 예.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염소 처리수, 뭐 땀 등에 의한 색상 변화가 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예. 또 중요한 것이 제품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영복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 젖은 상태로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됐을 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색상 변화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른 수건에 감싸서 가져가야 합니다. 아이들이랑 수영장 가실 텐데 네. 그런 거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뭐 포말데이드, 아라마민, 유기주석 화합물, 또 뭐 pH,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러지 일으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대부분 제품들이 안전 기준에는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 4개 제품들 보통 이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 어떻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감에 있어서 살에 닿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제품에서 혼용률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영복 어떻게 고르는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네,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What's cooking? Well, here it is. What's cooking? Well, here it is.
네, 돈 되는 펫시장 템플스테이도 갔나 봐요. 네, 네, 펫시장 규모가 얼만큼이길래 이렇게 템플스테이까지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반려인구 하면 1,500만 시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마 최대 1,5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통계청과 농촌연구원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시기도 좀 다르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7년에 29.4%의 가구가 응답했습니다. 자기 반려견을 키운다고. 거기다 이제 이 가구수를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게 한 1,48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그런데 2020년에 통계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12만 9천 가구, 전체 가구 중에 15%가 지금 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900만에서 1,000만. 그러니까 최대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반려견 인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이 인구들이 얼마나 돈을 쓰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 사료비, 의료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또 용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 비용을 조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봤더니요 연평균 15만 4천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 당시에 14만 원 정도 평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이 20만 원을 이상을 지금 쓰고 있다. 지금 평균이니까요.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고 지갑으로 모신다. 반려동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펫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농림축산식품부도 국내 시장 규모를 지난해 한 8조 5천억 원, 10년 후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봤더니 한 21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시장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군요. 돈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 영상으로 그 템플스테이에 그 반려견 같이 이렇게 간 분들이 제법 많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3회째인데 3회는 미디어데이로 기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어디예요? 있는데 이게 충북 증평군입니다. 여기 있는 미륵사라는 절인데요.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다녀왔고 저희 강아지도 저기 잠깐 나오는데 일단 3차는 미디어데이로 기자들이 진행을 했고 여기서 한 반려견 한 10마리, 지금 저희 강아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해리라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예요. 저 강아지인가요? 하루짜리 행사입니다. 오전에 10시에 시작해서 한 오후 4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뭐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은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연꽃 만들기도 있고 108배를 배우는 시간들도 있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반려견과 함께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애들도 108배 한다고요? 108배를 본인들이 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서 주인들이 많이 이렇게 시키는, 보호자들이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려견과 관련된 고민 상담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해리가 온 인연이 다른 친구들하고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리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 하나 있어요. 해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두 분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고서 깊은 대화라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나 오늘 이래서 속상했거든. 네, 오동권 기자 반려견 이름이 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리가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뭐 대화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어떻게 대화했어요? 대화를 뭐 진지하게 시도를 했는데 뭐 별말 없이 그냥 밥 달라고 밥그릇을 계속 긁어서 뭐 그날은 간식도 많이 먹고 밥도 좀 많이 줬습니다. 고민 상담이 도움이 됐나요? 고민 상담 뭐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행사고요. 이게 이런 행사가 앞으로 지금은 일단 세종 지역에서 시작이 됐지만 충남 지역에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공사와 사찰이 이제 계약을 뭐 맺거나 이렇게 MOU를 맺어서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 외에도 교회에서 뭐 반려견을 데려오면 봐주고 산책도 시켜주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성당에서는 작년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종교 시설에서도 조금씩 반려견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오동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4를 통해서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기반 인공지능 가속기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나노 공정을 시작으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 적용된 SF2G를 2027년부터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소형 보급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모델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더 넓어진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 그리고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특징입니다. 인천공항이 내일부터 갤러리로 변신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까지 넉 달 동안 국내 작가 8명이 참여하는 미디어 아트 기획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인천공항 내부의 대형 스크린과 2터미널 출국장 전시 공간에서 열리고 공항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 시장에서 관련 안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미국 안전인증기구 UL로부터 지중 전력 케이블 안전 인증을 받아 미국 수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태제과가 KBO와 함께 야구 팬들을 위한 한정판 과자를 선보였습니다. 9개 구단 마스코트와 로고가 포장지에 들어간 이 제품은 각 구단의 연고지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제과업계 경쟁사 롯데 웰푸드가 있는 롯데그룹의 야구단, 롯데자이언츠 제품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낙점된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과 배신감이 큽니다. 입장이 바뀐 데는 파격적인 조건과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지난 5개월, 홍명보 감독은 새 사령탑 후보에 단골 손님으로 늘 언급됐습니다. 그때마다 홍 감독은 애둘러, 때론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도 또 한번 아픔이 있었던 거였고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협회는 2026년 월드컵과 이듬해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의 넉넉한 임기를 보장하고 유럽 코치 2명의 두둑한 연봉도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동동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변심에는 한국 축구를 향한 책임감과 명예회복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6번의 A매치를 뛴 전설. 지도자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땐 졸전, 또 이른바 의리 엔트리 논란 등으로 귀국길 여시 날아들 정도로 질타받았습니다. 홍 감독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은 못 드리고 실망감만 들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무로 행정 경험을 쌓고 울산을 이끌고 K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지금 홍 감독은 상처와 아픔으로 마무리된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10년 만에 왜 든 건지 홍 감독은 수요일 광주전을 전후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무신사가 오는 26일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입을 단복을 공개했습니다. 단복 색상은 동쪽을 상징하는 벽청색으로 한국 대표팀이 푸르게 빛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재킷 안감에는 청화백자 도안을 새겨 넣었고 허리에 두르던 각대를 재해석한 벨트로 한국의 전통미를 부각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화장을 받던 중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니의 개인 레이블 OA 엔터테인먼트는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제니가 현장에 있던 스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니가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 많은 곳에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구는 24도, 창원은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